시작할까요? 자, 2019년 임용고시 국어학 부분 합격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군사용어인데 요즘 아주 흔하게 쓰죠. 제가 이제 전략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게 이제 국어 교육학이었는데 요즘 이제 아주 흔하니까 웬만하면 다 전략이죠. 전략 게임도 많이 나오고 게임 막 선전 보면은 탤런트들 뭐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히딩크 아저씨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I'm still hungry, 뭐 다운로드 now 막 이러고 그래서 다 이제 전략 그러는데 전략이 도대체 뭘까? 전략이 뭘까요? 전략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재 개그.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올해 임용고시 합격하실 거예요. 근데 전략? 왜 의미 똑같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국어 선생님들 자격이 있어요. 수석 합격하실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모의고사 내가 문제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 전략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돈, 노력을 전략하는 거죠. 어떻게 전략할 거냐? 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의 전략이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합격할 거냐? 그 전략을 이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전략하는 법. 자, 맨 첫 번째가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하죠. 그럼 임용고시가 뭔지 일단 그 분석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문 좀 조금 닫아주시겠어요? 잡소리가 들어오네. 자, 어떻게 전략할 거냐? 자, 첫 번째 문제의 특성을 이해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온 줄도 모르면서 들이다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문제 분석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고 해 나가는 도중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분석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특성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평,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셋인데 실은 국어학에서는 논술형이 따로 이렇게 안 나오죠. 올해는 교육학이 나왔죠. 작년에는 문학하고 교육하고 섞어서 나왔죠. 그래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국어학 입장에서는 국어학도 한번 내주지. 그러면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어학 특성상 논술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출제자들이 번거롭게 그러지는 않을 거고 웬만하면 서술형으로 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술형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기평에서는 그렇게 당락을 가를 만한 문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결국 서술형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서술형 문제도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다 봤겠지만 자, 이 합격 전략이 조금 좋은 점은 해마다 내가 똑같은 소리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앉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해 실험 봤던 이것을 기출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분석해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올해 기출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선물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서술형에서 갈리는데 모를 문제는 없어요. 작년에는 쓰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지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이 채점자들이 당락을 가를 것이냐? 큰 문제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거예요. 세부적인 데서 실수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우리가 흔히 실수라 그러는데
실은 실수도 실력이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다 아는 걸 틀렸어. 그 말이 실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걸 안 틀리는 게 실력이지, 아는 걸 틀려버리면 그건 실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푸는데 그 푸는 이유가 뭐냐? 단지 아는가 모르는가가 아니고 시험에 합격할 만한 답안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은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해보다는 세부적인 데서 당락을 가릴 만한 그런 문제가 꼭 한두 문제 섞인다. 다는 아니에요. 자, 올해 국악 문제가 몇 문제죠? 6문제였어요. 6문제였는데 이 6문제 중에서 서술형에서 한두 문제, 한 두 문제 정도가 세부적인 그런 그 오답을 유도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숙련된 많이 연습하는 사람들에게는 까짓것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 습득에 급급한 그 정도 수준이라면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특성을 잘 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 분석을 해보면 이제 현대국어하고 중세국어 이 비중이 대체적으로 한 4대2 정도, 3대3 이러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문법은 대부분은 현대문법이죠. 현대국어죠.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현대와 중세가 한 4대2 정도,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분야로 들어가면은 의문, 형태, 통사, 의미, 뭐 규범, 현대국어를 이렇게 나눈다면 이것들이 다 골고루 나오면 좋은데 지금은 6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들 다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는 이 의문과 형태 통사가 한 1대5 정도로 나왔어요. 작년에는 2대4 정도 나왔는데 한 이 정도 나오면은 무방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의문원이 하나만 나왔어요. 작년에는 2대4로 해서 현대국어 의문, 중세국어 의문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하나만 나왔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내년에 아마 다시 2대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무난한 그런 균형이 되죠. 근데 이제 의미하고 규범은 지금 이 시험 형식에서는 규범만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규범이 만일 나온다면 형태나 의문에 엮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규범이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엮여서 나왔을 때 이해할 정도의 바탕을 갖추는 게 좋겠죠. 의미론 같은 경우는 이건 뭐 형태 통사에 비해서 아주 떨어진다 이 정도는 아니죠. 언제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더 비중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몰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반이어 하나 쓰는 거 이 정도 나왔는데 그걸 의미론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형식이 바뀌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론에 조금 관심이 있는 교수가 들어간다면은 이 형태 통사와 엮여서 어휘 의미론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형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난이도 분석 유형 보면 이 페이지에서 2014년도부터 문제 수, 영역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올해 나와 있는 것은 오타가 하나 있네. 왜 저 2018년에서 의문론에서 숫자가 3이 쓰여 있죠. 1로 고쳐주세요. 의문론 1, 형태통사론 3,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형태통사론 2. 이렇게 해야 6문제가 맞아요.
나름대로 이게 교정을 본다고 봤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자, 그래, 문제의 유형 분석, 어떤 문제가 나오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항상 기본 그러죠. 오늘도 문제 보면은, 이 기본적인 것,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막 깊이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기본 개념에 걸치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조금만 문제를 틀어버려도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7월, 8월, 9월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책을 더 읽을까요? 막 이러는데 제가 새로운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아라. 3, 4월 달에 했던 기본 서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이 중요한데 기본을 뭐 3, 4월 달, 1, 2월 달에 이렇게 하고 3, 4월부터 확장시키면은 확장시킬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8월, 9월 되면 다시 기본으로 와야 돼요. 계속해서 확장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확장하고 다시 기본으로 와요. 아까 서술형에서 세밀한 데서 틀린다 그랬는데 그 세밀한 게 실은 기본이에요. 뒤에 여러분들 일단 답안지 보겠지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놓쳐서 결국 정답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문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서 그냥 잘잘잘잘잘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든지. 나는 너무 쉬워 그건. 그래서 어려운 책 그것만 보다가 머릿속에 가장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돼서 막상 서술형 쓸 때는 놓쳐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에서 확장해서 다시 기본으로. 자,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치는 골프 선수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캐디죠. 그 캐디들이 옆에서 치는 걸 조언을 해주죠. 보고 틀렸다 맞았다. 세상에 제일 잘 치는 사람도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잘 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캐디가 뭘 가르쳐줄까요? 기본적인 폼을 가르쳐주죠. 이 스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것만 봐주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그 잘 나가는 투수들이 늘 신경 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이 기본을 늘 다지고 또 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가?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우리가 학교 문법이죠. 학교 문법.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을 과정에서 제시된 그런 문법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법 교과서로 갈리면서 세부적으로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머릿속에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은 7차고 그 다음에 7차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들. 이것들이 각 문법 교과서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부정문에서 원래 부정문 그러면은 부정소를 가지는 것. 아니, 못, 아니하다, 못하다. 이것을 가져야 부정문인데 이 부정서술어와 호응하는 이 부정극어와 호응하는 그런 서술어들이 한 문장에 쓰였을 때 그러니까 없다 같은 거 이런 것을 부정문으로 봐야 된다. 부정문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약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자, 학교 문법에서는 이 부정소, 안, 못, 아니하다, 못하다 이것만 일단 부정문으로 인정을 해요. 자, 학교 문법. 그 다음에 부정서 외에 이 결코와 같은 부정문과 호응하는 것들.
자, 이것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말 문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확장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부정소 결코 모두 다 부정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부정문을 본다는 것이 한국어 문법 총론이에요. 한국어 문법 총론. 여러분 많이 보는 책이죠. 자, 이것만 보고 우리말의 부정문은 부정소나 결코 아니다, 결코 뭐 이런 부정소수라 호응하는 것들이 쓰이면 부정문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가장 기본적인 학교 문법, 그 다음에 많이 보는 우리말 문법론, 한국 문법 총론, 이 셋의 차이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해들이 다를 때는 아주 막 상이한 그런 이론이 있는 것을 문제로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 문제를 낼 때는 항상 제시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올해처럼. 이따 또 보겠지만.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확보한 다음에 하나씩 나간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거. 학교 문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만한 게 뭐냐. 이광교 선생의 학교 문법론. 그 다음에 우리말 문법론, 표준 국어 문법론, 한국어 문법 총론. 이 정도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많은 것들을 언제 봐? 근데 가장 기본적인 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나머지 책들은 조금씩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근데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 1월 달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하고 3월 달에는 금방 말한 이런 책들을 갖다 비교해 가면서 심화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 강좌들을. 자, 그러면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3페이지 보면 4번 문제, 전공 A 4번 문제 보면 안이의 품사 명칭을 쓰시오 그랬어요. 안이. 품사가 계속해서 나오죠. 자, 안이가 부사로 쓰이면은 뒤에 용언을 꾸미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설령 이 안이를 모르더라도 이 예문을 보고 이게 용언을 꾸미고 있어. 그럼 부사라는 거. 그리고 뒤에 저사가 붙었어. 그러면은 명사라는 거. 그냥 알 수 있죠. 6문제가 이번에 나왔는데 내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한 5문제는 거의 같거나 비슷하거나 해서 맞췄는데 이것만 못 맞췄어요. 내가 예상을 하면서 품사 통용은 분명히 나올 거다 하고 문제를 2개를 내는데 그게 세하고 언어를 냈어. 아니는 부정문에서 다루면서 설마 이게 품사 통용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 하고 문제를 안 냈어요. 그때 이게 딱 나왔네. 그래 이거 하나만 좀 벗어났는데, 자 어쨌든 이것도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동작상.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술형보다는 이렇게 기평에서 좀 단순한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동생이 춤을 추었다. 동작상 그러면은 우리가 2가지를 바로 떠올려야 되죠. 완료상과 진행상. 자, 춤을 추었다. 그러면 진행. 그 다음에 동생은 또 못하네. 동생은 밥을 먹고 있다. 자, 그러면 고 있다니까 진행상이죠. 그 다음에 동생이 의자에 앉아 있다. 자, 이것은 끝난 다음에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당연히 완료상, 진행상인데 학생이 수업 시험 보고 나서 답안지를 나한테 이렇게 쭉 보내는데 이것을 완료하고 진행으로 써버렸네. 그래서 내가 이거 0.1점씩 감점이다, 이건. 문제를 잘 봐야 되죠. 여기 동작 상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답도 상으로 가야 돼요.
완료상, 진행상. 그래야 되는데 만일 완료, 진행해버리면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1에는 완료가 2에는 진행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행상이 나타나 있는 거죠. 동작상으로 물어봤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능력. 자, 확대 적용하는 거. 2017년, 2018년이에요. 다 18년 문제예요. 2018년 전공 A 10번 문제. 여기는 유음화에 대한 문제죠. 유음화. 뭐 유음화 하나만 물었으면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유음화에다가 자음군 단순화 섞고 비음화 섞었죠.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확장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 신라, 닳는, 읽는. 그래서 칼날과 신라에 일어나는 유음화의 의문론적 환경을 밝히고, 유음화의 의문론적 환경이면 리을과 니은이 연쇄됐을 때 일어나는 거죠. 리을과 니은의 연쇄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다음에 유음화의 방향을 서술해라. 그래서 리을이 앞에 있으면 순행, 리을이 뒤에 있으면 역행. 이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닳는과 읽는에서, 닳는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닳는 이렇게 됐는데, 읽는 여기에서는 읽는 하고 유음화가 안 일어나는 거. 이건 비음화죠. 자, 이것은 이 히읗이 탈락되느냐, 리을이 탈락되느냐 그 차이죠. 자,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서 탈락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서술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이것은 확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전공 B에서 1번 보면 어가 결합된 용언의 구성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그랬어요. 자, 이 용언이 연결될 때 본용언과 본용언의 연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연결, 그 다음에 합성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셋을 구별해서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보면 본용언 이 두 용언의 연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실은 합성어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확장시킨 거예요. 두 가지 섞은 거예요. 그래서 작성 방법을 보면 아서와 어서와의 대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기역 니은이 위에 제시한 세 가지 구성 중 어느 구성에 해당하는지 서술할 것. 두 번째가 디귿 리을에서 버리다의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지를 밝혀서 각각이 본동사, 보조동사 중 어디에 속하는지. 자, 이거 보면은 학생 답안 보면은 첫 번째는 조건은 잘 이해를 하고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지.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 본동사와 본동사일 때는 두 개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근데 보조동사로 쓰일 때는 원래의 의미에서 바뀌죠. 그러면은 의미가 바뀌는 것을 본동사를 쓰면 안 되겠죠. 바뀌었을 때의 의미를 써줘야 되겠죠. 여기서 문제 의도는 그거예요. 버리다가 본동사로 쓰였을 때는 자기 의미를 그대로 가지지만 여기서 보조동사로 쓸 때는 상적인 의미를 가지든지 아니면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걸 확장시켜 놓은 건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보조동사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양태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상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양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이 학생이 몰라서 틀릴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꼼꼼하게 문제의 의도를 못 읽어버린 거예요. 꼼꼼하게 못 읽은 거예요. 본동사의 의미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다의 이런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를 썼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친 거지. 아까 내가 세밀한 부분에서 놓친다는 말을 했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이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려고 하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다는 뭐뭐 해버려. 내가 그 일을 다 끝마쳐 버렸다. 완료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드디어 임용시험을 통과해 버렸어. 그러면은 거기는 양태적인 의미도 들어가죠. 부담의 제거라는 그런 양태적인 의미도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 버리다가 완료라는 상적인 의미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부담의 제거라는 양태적인 의미도 들어가고. 내가 올해 그 모의고사 할 때 작년에도 양태가 나오고 요즘 양태에 관심이 많아서 양태 쪽에 꽤 많은 이제 시간을 썼어요. 모의고사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보조동사 나왔을 때 이것에 착안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썼으면은 안 낚이는데 그냥 의미 차이 뭐 이렇게 헤매버리면은 보조동사가 가지는 이런 상적인 의미, 양태적인 의미를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걸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감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만 잡아먹었다. 이럴 때는 잡아와 먹었다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붙여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합성어죠. 그런데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그랬는데 학생 답안 보면은 그냥 기억력은 하나의 구이지만 미음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 그랬을 때 차이점을 써라 그랬는데 이거 하나만 달랑 쓰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구였을 때 하고 합성어였을 때 하고 차이점을 써라 이거예요. 그럼 구와 합성어의 차이는 뭐냐? 일단 여기 말한 대로 띄어쓰고 붙여쓰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돼요? 의미. 구일 때는 그 두 개의 의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합성화 되면은 새로운 의미로 돼버리는 거죠. 그걸 써주라는 건데 그걸 안 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을 쓸 때 뭘 써라고 하는 거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써야 돼요. 이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실제 모의고사 할 때는 회마다 22문제씩 해가지고 8회를 막 150문제씩 가까이 막 쓰게 했어요. 자꾸 쓰다 보면은 정확도가 높아지죠. 한두 번 하고 말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론과 예문을 연관지어서 공부한다. 현대국어나 중세국어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중세국어에서 주로 예문이 해석이 안 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가끔 나왔어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는데 지금 전공의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예문을 정확하게 읽었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이 예문 분석에 소홀해버리면은 정답에서 상당히 떨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려요. 보면 다음은 결코 아무도에 대한 수업의 일부이다. 결코 아무도의 특성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그랬어요. 결코 아무도. 자, 이건 우리가 부정극성어휘라 그러죠. 부정극성어휘. 항상 부정어와 호응하는 어휘. 우리가 긍정극성, 부정극성 이런 말 쓰죠. 뒤에 부정서술어와 호응하는 거예요.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내면서 MC-DMX의 어디에도를 문제로 냈어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에요. MC-DMX 모르세요? 알아요? 어디에도? 자, 지나치는 바람에도 뭐 해가지고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서 그걸 딱 보면서 이건 이상하다. 어디에도 그대가 살아? 이건 국어 선생님이니까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탁 들죠. 어디에도 그대가 살지 않아서 그래야 돼. 그래서 이 가수가 이렇게 무식해. 이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내용 보면은 어디에 나라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디에도 그러면 어디에도 없는데 내 마음에는 있는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MC-DMX 노래도 잘하지만 가사도 괜찮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어디들을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제 많이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 결코나 또 아무도 이것이 부정극성 어휘여서 뒤에 부정서술어와 호응한다는 것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했죠. 이제 부정문에 부정소로 이루어지는 거. 이건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거. 근데 부정소와 이런 부정극성 어휘와 호응하는 서술어. 이것들이 쓰였을 때 그것도 부정문이다라고 보는 견해. 자, 이 견해가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학생 그 답안을 보면 결코 아무도는 7페이지 보세요. 결코 아무도는 부정문에서 쓰인다는 용법상의 특성을 보인다. 아주 안타깝죠. 요즘 유행할 말로 여기서 내가 스투핏이 나오더라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왜 여기서 부정문에 쓰이는 너무 뻔히 보이는데 이걸 문제로 내겠어요? 응? 부정서술어 호응한다는 그 특성을 써줘야 되는 거죠. 호응의 문제로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자, 이 3비, 4비의 비인간적이다, 부적합하다에서 각각 부정의 의미를 표시하는 요소를 밝히고 이 요소와 기억의 문법적 기능의 차이점을 써. 문법적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기능. 그런데 여기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비인간적이다, 부적합하다에서 비와 부가 각각 부정의 의미를 표시하며 이 요소는 기억과 달리 명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서술어를 부정하는 기억과의 차이를 보여요. 아까 부정서술어 호응한다는 걸 놓치고 보니까 기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지금 문법적 기능의 차이점을 서술하게 했으니까 이 비나 부와 같은 접두사들은 그런 부정서술어와 호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코 이런 것들은 부정성 어휘는 호응한다는 점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기능. 자, 그래서 호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부정문을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5가 문법적인 문장의 이유를 님과 이에 대응하는 it, are, 이 사이에 발견된 의미 관계를 이용하여서 자, 의미 관계, 반의 관계죠. 근데 이 학생이 잘 쓴다고 쓴 게 상보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죠. 상보는 안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 없다, 모른다 그러면 있다, 안다와 상보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다, 아니다는 아니거든. 이다는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상보가 될 수도 있고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보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잘 쓰려는 욕심에 그냥 하나 집어넣어서 0.1점 감점. 스투핏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만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순한 문제 같지만은 이렇게 확장시키는 문제. 그리고 예문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면 아우 너무 쉽네. 뭐 이 정도 금방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쓰면 이 학생도 막 그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놓쳤다고 생각해요. 결코 이거 몰라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시험장에 가서 몰라서 못 쓸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느냐? 그게 당락을 가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보면 중세국어에서 이 나와 저와 자기의 쓰임을 서술해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 보면은 나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문장에서만 1인칭 대명사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왕하 어떠 나를 뭐라 하시나 이럴 때는 상대방을 높이는데도 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예문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 저는 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자, 상대방을 높이는 문장에 쓰는 것은 저가 아니고 자기야죠. 자기야.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지 않을 때도 이걸 쓰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이게 틀렸고, 자기야는 3인칭 주어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는 항상 사용한다. 항상이 아니고 금방 말한 대로 높일 때만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두 번째 보면 저와 자기야가 사용될 환경에 나타나는 현대국어 대명사 형식을 각각 포함시켜 설명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저는 중세국어의 저는 현대국어의 자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자기에 해당하는 거고, 자기야는 당신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조금 필요한 문제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6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개념 문제로 볼 수 있는 거 2문제, 확장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예문을 정확하게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 한 3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지식 외에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실질적인 기타 조언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 첫 번째 보면은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들 1, 2월 달에 너무 힘 빼지 말고 처음에 너무 많이 힘을 소진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 마라톤 할 때 막 달리면 막 한 40대 되는 아줌마들이 앞에서 아장아장 이렇게 달려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추월을 하죠. 아우, 저렇게 아장아장해서 어떻게 40km를 다 달려? 그러는데 30km 넘어가서 내가 막 허부적 하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들이 아장아장 나를 추월해요. 그래서 마라톤은 초장에 힘 빼는 게 아니다. 천천히 가고 끝을 염두에 주는 게 중요하다. 40km를 생각하면 30km 이후를 염두에 두고 달려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막 하다가 8월 달 돼서 선생님 저 포기했어요. 이러면 정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지치지 않게. 그리고 가능하면 옆에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게 좋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뇌성마비 환자로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 그런데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물리치료사가 당신은 뇌성마비 아니다, 세가와병이다 그랬대요. 이것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처음에 판정하는 의사가 잘못 판단한 거죠. 뇌성마비로. 그래서 도파민을 주사해 줬더니 이틀 만에 걸어버렸대요. 10년 동안을 누워 있었는데. 정확하게 안다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지, 내가 공부하는 방법이 정확한지,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옆에서 봐줄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말 중요한 정보. 다음 카페에 내가 개설해놓은 카페가 있어요. 이원근의 마침표 임용국어. 원래 이 카페는 제 강의 듣는 사람만 들어오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통 그 강의 안 듣는 사람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그냥 가입을 안 하고 보고만 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다른 카페와 다르게 내 카페니까 내가 다 답을 해줘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해요. 오늘 이 강의한 것도 거기에 동영상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동영상으로 강의한 것을 그 카페에 올려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정보 아니에요? 자, 마침표 임용국어. 여기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